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다 내 편이 되는 말하기라는 책입니다. 황시투한 지음, 정영재 옮김, 미디어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에는 칼처럼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칼처럼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지닌 힘은 강력하기만 한데요. 이 책은 나의 말과 생각과 운명을 바꾸는 36가지 언어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36가지 언어 기술로 말 센스를 키워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과 필수성은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공백을 메꾸려 하고 미지에서 확실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둘째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다면 상대방의 의식은 곧바로 경보를 울리며 방어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명령이 그의 잠재의식 속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지시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최면술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최면 중에 자주 쓰는 말입니다. 몇몇 어설픈 최면술사들은 눈을 감아주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둘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외로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을 때 당사자의 의식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내가 왜 눈을 감아야 하지? 갑자기 눈을 감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즉, 이런 반응은 의식의 방어 기능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선택의 공간을 주어서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느끼게 해주며 자연스럽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는 자신의 결정이므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는 두 마디 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가능성 혹은 필수성의 규칙을 문장 속에 숨겨서 상대방이 반항하고 부정할 수 없게 합니다. 가능성과 필수성이라는 최면 어법에 쓰이는 용어로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해야 한다, 마땅히, 분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더욱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자신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암암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그의 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는 결국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최면 기술을 어느 정도 알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불안 지수를 낮추어 마음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한 걸음 물러나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메타 언어 모델에서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타 언어 모델이란 높은 위치에서 언어의 모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언어가 가진 부정적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제3자는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최면과 마주쳤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다른 관점에서 언어를 보면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창조와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걸음 물러나 깨어 있는 의식으로 자신을 홀리려던 말이 생명의 언어인지 죽음의 언어인지 자세히 살펴볼 줄 압니다. 이처럼 자신을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언어 기술을 메타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메타 언어 모델은 자신 또는 타인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사고나 논리에 숨겨진 맹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메타 언어 중 생략은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 링클레이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한 소년을 인터뷰했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저는 조종사가 될 거예요. 링클레이터는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어느 날 너희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 기름이 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니?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선 승객들에게 안전벨트를 하라고 말한 뒤 저는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거예요. 소년의 대답을 들은 관중들은 배꼽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직 어려 무책임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년이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바탕 웃고 있을 때 링클레이터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링클레이터는 관중들의 웃음을 멈추게 한 뒤에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니? 소년은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누구보다 빨리 뛰어내려서 기름을 가져올 거예요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년의 대답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링클레이터가 소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큰 오해를 낳았을 게 분명합니다. 소년은 그저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 이기적인 파일럿을 꿈꾸는 아이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소통할 때 말로 모든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메시지 중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략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생략으로 인해 사람들은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느 곤충학자와 상인이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던 중 곤충학자는 무슨 소리라도 들은 듯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에 상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곤충학자는 방금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었어? 희귀 귀뚜라미임이 분명해 라고 상규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에 상인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곤충학자를 쳐다보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려봐. 곤충학자는 이 말을 남기고는 풀숲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귀뚜라미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봤지? 거짓말 아니라니까. 상인은 곤충학자의 청력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던 중 이번에는 상인이 걸음을 멈추더니 오던 길을 되돌아가 땅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주워 왔습니다. 이번에는 곤충학자가 그의 눈썰미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곤충학자는 상인이 듣지 못한 곤충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상인은 곤충학자가 보지 못한 작은 동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세상에 대한 두 사람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메시지의 생략이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뇌가 관심사에 따라 어떤 메시지는 빠뜨리고 또 어떤 메시지는 선택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익숙한 각도에서 벗어나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몇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못해. 나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나는 너무 멍청해. 이럴 때 너는 할 수 있어. 너 기억력 좋아. 너는 멍청하지 않아. 같은 말들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너가 나보다 날 잘 알아? 라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대화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앞뒤,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중에 양이 있고 양 중에 음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 마찬가지로 가진 게 없는 것 또한 다른 쓸모가 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장자 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석시라는 목수가 길을 걷던 중 키가 하늘에 닿을 듯하고 성인 남성 열댓 명이 둘러 앉아도 모자랄 둘레를 가진 상수리 나무를 보았습니다. 구경꾼들은 그 나무를 신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석시는 콧방귀를 뀌며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석시가 대답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저절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그릇을 만들면 쉽게 깨지며 관을 짜자 하니 또 쉽게 부식됩니다. 이처럼 쓸모가 없으니 쳐다볼 필요도 없지요. 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한 석씨는 꿈을 하나 꾸었는데 꿈속에 상수리 나무가 나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가 쓸모가 없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견주어서 한 말인가? 열매가 열리는 나무에 견준 것인가? 나무의 열매가 익으면 사람들이 강제로 따가고 가지들은 꺾이며 제 명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네. 그대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나무도 이와 같은 결과를 피하지 못하지. 하지만 그대들에게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는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의 나무로 불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기도하지 않는가. 이래도 내가 쓸모없다고 할 수 있는가?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큰 쓸모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결과의 교묘한 부분입니다. 언어를 통해 상대에게 사건이 다른 면을 보게 만들면 이로써 그가 제한된 틀에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는 이런 일 못해 라는 말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에게 또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 리더 체질이군요. 이런 작은 일을 당신이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유방이 이렇게 말했죠. 내 글은 소화만 못하고 무술은 한심만 못하며 전략은 장량만 못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누군가 나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결과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잊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더 자유롭고 즐겁게 살 수 있죠. 사람들은 쓸모 있는 것의 쓰임은 알지만 쓸모 없는 것의 쓰임은 알지 못합니다. 지혜는 넓은 시야와 다각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익숙한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곤 합니다. 또 다른 결과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넓혀주는 언어 모델입니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리처드 밴들러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틈날 때마다 수많은 심리학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우연히 미국의 가족치료 1인자 사티어 여사를 도와 녹음 테이프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수개월에 걸쳐 이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신기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우울하게 진료소에 들어온 환자들이 사티어와 몇 시간 대화를 마치고 나면 다들 어깨를 쫙 펴고 미소를 띤 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환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리처드는 계속해서 사티어의 녹음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티어의 말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 저는 요즘 큰 문제에 빠졌어요 라고 환자가 말하면 사티어는 자, 당신이 만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상황으로 살짝 바꾸었습니다. 환자가 또 선생님, 요즘 제 생활에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티어는 지금 당신의 생활은 도전으로 가득하군요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녀는 또 아주 살짝 고난을 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방법은 언어의 재구성 또는 새로운 정의로 불립니다. 새로운 정의란 뜻은 비슷하지만 개념은 다른 새로운 단어로 원래의 문장 속에 있는 중요한 어휘를 대체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상황으로, 고난은 도전으로, 어렵다는 쉽지 않다로, 안 된다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몇몇 단어를 바꿨을 뿐이지만 문장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를 들은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으로 사티어의 방을 찾았지만 상담 후 나갈 때는 이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나에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이 있는 것이고 돌파하기 난감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좀 쉽지 않은 인생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요. 새로운 정의를 배운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를 듣거나 말하고 싶을 때 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부정사를 지닌 긍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단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렵다를 쉽지 않다로 대체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를 기분이 좋지 않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표현만 살짝 바꿈으로써 부정적인 말로 인해 늪에 빠진 사람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할 것이고 자연스레 인맥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늘어나고 삶도 더 윤택해집니다. 숨어 있는 긍정적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중에 인성 좋은 사람 못 봤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요. 돈 많은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못 봤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될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잠재의식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해 라는 생각으로 그 기회를 피하는 행동을 취하게 만듭니다. 같은 논리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배움을 미루며 능력을 향상할 방법을 피하고 자연스레 인생의 여러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 신념을 부수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신념 뒤에 있는 긍정적 동기를 봐야 하고 다른 신념으로 그 동기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돈이 많으면 인성이 좋지 않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나 보군요. 당신 주변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은 당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된다면,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면, 그럼 돈 많은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닐까요? 당신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공부를 하고 싶지만 비싼 수업료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뜰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당신의 마음 잘 압니다. 당신은 돈을 아껴서 더 가치가 있는 곳에 쓰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운명을 바꾸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어떤 행위를 무조건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이 누군가의 어떤 관점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의 긍정적 동기를 보려 노력한다면 그의 행동과 관점을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원활하게 그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100%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용은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 한마디는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삶의 의욕을 한순간에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생명이 지닌 모든 가능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가진 힘은 거대하며 측량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책 다 내 편이 되는 말하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